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엉클조가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재무설계의 길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문제로 또 나의 문제를 이렇게 인식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처음에 밝혔듯이 오늘은 좀 더 여러분들한테 가까운 실제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지난번까지 한 어떤 문제점들을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재밌게 가야 될 텐데 봄날이니까 우리 활기차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자기들의 문제들을 다 한번 어떤 종이에 정해진 양식에 적어보자 그랬습니다. 적어서 몇 가지 유형별로 구분했더니 좀 여러분들의 문제하고 유사한 경우도 있었고 또 굉장히 돈이 많고 적고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해봤는데 좀 실제적인 사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로 제가 가까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상태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죠. 흔히들 많이 이제 주택이 가장 큰 살아가면서 큰 재무 목표이기 때문에 집에 엮여 있는 어떤 사람, 실제로 상담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로 인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부자인 경우인데 부동산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돈을 갖고 있는 부동산 아저씨,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직접,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사례는 제가 조금 가공을 하긴 했지만 제가 오랜 동안 상담을 하면서 만나봤던 실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명을 써서 조금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재무 상태나 현금 흐름표를 이런 정해진 양식에 작성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표가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A 케이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집에 엮인 K씨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금융자산, 예금하고 펀드 이런 것들이 한 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연령이 많지 않은 30대 중반의 경우이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의 예금과 펀드가 있고 그다음에 퇴직금하고 그다음에 보험의 해약 환급금 이런 거 합쳐서 한 2천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집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어하는 집이 한 5억 정도짜리의 집이 있습니다. 30대 중반에 괜찮죠? 아마 이런 정도라면 나도 저랬으면 하는 정도의 좋은 빠른 시간 내에 주택을 마련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한 반 정도의 금액을 대출로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집의 문제가 가장 큰 어쩌면 재무적인 상태에서의 그 과제이기 때문에 보통 예금이나 펀드 이런 것들은 한 500만 원 정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 자산으로 퇴직금이나 연금보험 같은 거 들어서 그런 것들이 한 2천만 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집이 한 5억 정도짜리 있습니다. 합하면 5억 2,500만 원 정도 자산이 있는 거죠. 빠른 시간 안에 30대 중반의 분들이 이 정도를 갖고 싶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주거용 대출이 집과 관련된 담보대출이 여기에 2억 5천이 있기 때문에 부채 합이 2억 5천이죠. 그러면 여기에 순자산이 2억 5천, 2억 7,5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거에 맞는 적당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 흐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현금 흐름표는 이렇습니다. 부부가 합해서 6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흔히 우리 사회에서 한 600만 원 정도의 소득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의식주로 생활비, 그다음에 용돈, 그다음에 교통비 이런 것들 합해서 한 150만 원 쓰고요. 그다음에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 30대 중반이니까 나이가 어려가지고 누구한테 맡기는데 그런 육아비가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2억 5천 정도의 대출이 있다는데 대출에 따른 이자 비용이 한 13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6%가 조금 넘는 정도 요새 금리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한 100만 원 정도 있게 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경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재산 상태를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현금 흐름은 소득이 각각 합해서 두 사람이 600만 원의 돈을 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식주에 쓰고 있는 돈이 1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교육비, 물론 이 집은 육아비죠. 육아비 150만 원. 그 다음에 요 대출에 따른 이자 2억 5천에 대해서 이자가 130만 원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보험 이런 보장성 보험이 한 달에 40만 원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100만 원 정도.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돈은 잡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굉장히 평범한 그리고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가정을 만났을 때 여기에다가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문을 한번 몇 가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질문부터 제가 던져보죠. 여러분들이 이런 재정 상황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납입하면서 지금 2억 5천에 대한 이자 130만 원씩을 납입하고 있으면서 다른 목적 자금,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교육비가 필요하겠죠? 또 은퇴 이후의 삶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의 목적 자금, 교육 자금이나 은퇴 자금에 대한 준비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두 번째는 담보대출의 원금은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2억 5천 갚아야지 자기 집이 될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갚아야 될 2억 5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아버님이 위에 딱 그리고 갖고 있는 돈 중에서 2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2억 5천 중에서 2억이 갚아지니까 부채가 거의 없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죠. 한 달에 60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면서 이자 5천만 원에 대해서 25만 원 정도 나가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더 넓은 집 원하는 지역으로 이런 형태로 이사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던진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같이 조금 더 진행을 해보시죠. 자, 먼저 이자를 납입하면서 목적 자금 준비가 가능한가? 지금 이 사람들이 이자 130만 원을 납입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돈은 저축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축 100만 원 가지고 앞으로 아이가 하나라면 약 1억 정도의 교육비가 계속 들어갈 것이고요. 또 은퇴자금 적어도 3억에서 5억 정도의 돈을 마련해야 될 텐데 100만 원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들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가정 내에서는 주택의 문제는 해결된 것 같고 또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의 상태보다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거용 대출 2억 5천만 원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지금은 이자만 갖고 있습니다. 이 주거용 대출을 갚기 위해서는 이 100만 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2억 5천을 매월 100만 원씩 갚으면 원금만 20년 동안 갚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분명히 30대 중반의 나이가 50대 중반의 은퇴를 앞둔 연령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앞서 말씀드린 자녀 교육비하고 은퇴에 대한 문제는 준비할 시간과 여력을 갖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상태를 많이 갖고 있는 걸까요? 답은 유일합니다. 왜? 집이 8억으로 뛰면 2억 5천 갖고도 여전히 내 돈이 5억 이상 되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임으로 그 일들을 모두가 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해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3년 전에 주택을 구입하셔가지고 지금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런 상상은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과거 우리나라에 20, 30년 동안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해 오면서 집값이 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집값을 통해서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차익을 남겼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부채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집이 5억이 집이 8억이 된다면 8억 중에 2억 5천만 원은 사실 큰 부채는 아니죠. 5억에 2억 5천만 원은 50%의 부채지만 8억에 2억 5천만 원 30% 정도의 부채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 있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 가정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8억으로 뛴다고 하면 또다시 담보대출을 2억 추가로 얻어서 나중에 재무상태표를 40대 중반에 꾸미게 될 때 집이 10억, 그 다음에 주거용 대출이 4억 5천 이런 경우로 또 가게 되는 거죠. 결국 그분들의 인생은 집에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은퇴할 쯤에는 집밖에 남지 않는데 이 집이 은퇴를 책임져 줄 수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죠. 살고 있는 집에서 60대가 됐는데 집을 버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거 쉽지 않고 최근에 유행하는 영모기지론 받아서 살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실제로 만나뵈니까 60세 되신 분들이 누워서 잠자는데 이번 달에는 내가 창문 떼서 먹고 살았구나. 다음 달에는 주방 세트 떼서 먹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편애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멋있는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아직 우리나라의 정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30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집에 엮인 K씨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물론 오늘은 집값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사례들을 복합적으로 얘기할 때 아마 이런 경우의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된다면 어떤 답을 드렸을까요?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만 생각을 많이 고치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내버려두는 수가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죠.